행복한 라디오. 김현수 단편 소설 깊은 밤 기린의 말. 엄마와 아빠는 우리를 동물원에 버리려고 한 적이 있었다. 태호가 기린이라는 말에 반응을 보일 때부터 자기는 눈치채고 있었다고 진이가 말했다. 태호가 그날을 기억한다는 사실을. 진이는 절대로 그날을 잊지 못하겠다고 하던데 글쎄 나는 잘 모르겠다. 하얀 벚꽃들, 그 그늘 길이 환하던 봄날이었다는 것만 생각날 뿐. 대공원 입구가 꽃구경을 하러 온 사람들의 검은 머리통으로 빼곡했다. 인파에 밀려 꽃길을 따라 한참 걸어가니 동물원이 나왔다. 아빠가 입장권을 끊었다. 엄마와 쌍둥이인 우리 것까지. 태호는 그때 유모차에 누워 있었으니까 당연히 무료 입장이었다. 우리는 하얀색 원피스에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굵은 금목걸이를 하고 유모차 손잡이를 잡고선 엄마의 양쪽에 서서 기념사진을 찍었다. 동물원 입구에 세운 플라스틱 동물 인형 앞이었다. 너구리인지 다람쥐인지 원숭이인지 그건 태호의 첫 동물원 방문 기념으로 찍는 사진이었는데, 아니 마지막으로 우리 모습을 남기려고 찍은 사진이라니까. 이제 우리의 마지막 동물원 방문 기념 사진이 됐다. 그 뒤로 우리 가족이 함께 어딜 놀러 간 적은 한 번도 없었으니까. 처음에는 얼룩말이었잖아. 맞지? 난 다 기억해. 진이가 태호에게 물었다. 태호는 발을 끌면서 걸었다. 태호의 걸음에 맞추느라 걷는 속도가 느렸다. 밤 12시가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렇게 늦은 시간에 집 밖으로 나간 적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 밤의 모든 것들이 신비롭고 생생하고 두려웠다. 아니야, 홍학이었어. 홍학들이 서 있어서 연못이 빨갛게 보였잖아. 태호 대신에 내가 말했다. 그랬나? 아닌데 홍학들이었나? 태호야, 맞니? 내가 제일 잘 기억할 것 같아. 당한 사람은 너니까. 태호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홍학이었어, 홍학. 맞아. 그리고 그 다음이 기린이었어. 기린이라는 말이 나오자 태호가 좋아했다. 나는 계속 말했다. 그때 입구에서부터 엄마가 싫은 기색으로 말한 거 기억나? 이게 뭐야? 동물원이야? 사람원이야? 그래서 아빠가 대답하기를 우리는 동시에 외쳤다. 사람도 동물이잖아. 태호 역시 그런 것들을 다 기억하는 것일까? 홍학을 구경하고 조금 더 걸어갔더니 기린이 나왔다. 멀리서 걸어갈 때는 기린의 얼굴이 보였는데 가까이 다가가니 어른들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다. 아빠는 병풍처럼 늘어선 사람들 뒤에 유모차를 세우고 태호의 양쪽 겨드랑이를 두 손으로 잡아 높이 치켜들었다. 그러더니 아빠는 다시 태호를 안아 몸을 반대로 돌린 뒤 목마를 태우며 저 기린 봐라, 먹을 걸 안 주는지 삐쩍 말랐다고 말했다. 사람들에게 가려 기린을 볼 수 없게 된 우리 쌍둥이는 아빠의 머리 뒤에 앉은 태호가 부러웠다. 지금이나 그때나 태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울지도 않았다.
버둥거리지도 않았다. 기린을 바라보지도 않았다. 그저 밀가루를 채운 검은색 비닐봉지처럼 태우는 아빠의 뒤통수에 붙어 있었다. 조금 더 걸어가니 우리 눈에 다시 기린이 보였다. 기린은 우리 쪽을 바라봤다. 우리는 기린에게 손을 흔들었다. 기린은 무엇도 흔들지 않았다. 기린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우리는 어린이 동물원이라는 곳에 있었다. 코끼리를 닮은 미끄럼틀, 낙타 모양의 스프링 의자, 정글처럼 생긴 콘크리트 미로등이 기억난다. 토끼와 햄스터와 염소처럼 순한 동물들도 몇 마리 있었다. 걸어다니며 심심찮게 울어대던 검은 수탉도 있었다. 우리 셋은 거기 한쪽에 있는 모래밭에 앉아 있었다. 엄마와 아빠는 조금 걷고 오겠다며 자리를 비웠다. 그 일 때문에 지니가 자꾸 우기는 것이다. 우린 모래장난을 할 나이는 지났기 때문에 벤치에 앉아 있었다. 한참 새들을 올려다보는데 태우가 좀 이상하다고 지니가 말했다. 모래를 뿌리며 놀던 태우는 고개를 돌리고 우리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그러더니 고개를 외로 돌린 그 자세 그대로 모래밭을 향해 앞으로 넘어졌다. 마치 머리통이 너무 무거워 이젠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는 듯이 장난치는 것 같아서 우리는 넘어가는 태호를 그냥 보고만 있다가 쓰러진 뒤에야 손뼉을 치고 깔깔대고 웃었다. 태호는 모래밭에 얼굴을 박은 채 가만히 누워 있었다. 누군가 버리고 간 곰인형처럼. 엄마와 아빠는 한참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태호가 이상해 소아과에 정밀 검진을 받으러 가기 하루 전의 일이었다. 엄마하고 아빠는 그때 우릴 버리려고 했던 거야. 그렇지 않으면 동물원에 갈 사람들이 아니거든. 엄마는 지금까지 동물에 관한 시는 한 편도 쓴 적이 없어. 아빠는 동물원의 동물들은 모두 정신병에 걸렸다고 늘 우리한테 얘기했었고, 아빠가 동물을 싫어하는 건 사실이지. 처음 올 때부터 기린도 싫어했어. 하지만 우린 동물이 아니잖아. 아빠의 아들, 딸이잖아. 잊었어? 사람도 동물이야. 지니가 외쳤다. 구차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확하게 얘기해야 해. 그렇다고 우리까지 버릴 이유는 없어. 태호만 버린다면 또 몰라도 거기까지 말해야만 했지만 태호가 듣는 데서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었다. 게다가 말하지 않아도 진이는 내가 하려는 말이 뭔지 알고 있었다. 우리한테 태호를 부탁하려던 것이겠지. 사실 엄마 아빠보다는 우리가 더 나아. 하긴 우리가 없으면 태호는 하루도 못 살 거야. 엄마는 얘 때문에 죽겠다 죽겠다 하지만 제일 오래 살 것 같고 아빠는 잘 모르겠다. 너무 불평이 많으니까. 우리가 없어지면 오래 살 거야. 엄마한테는 아빠가 필요해. 우리 셋은 없어지는 게 더 좋아. 아, 허무한 소리 좀 그만해. 없어지는 게 더 좋다니. 그건 네 생각일 뿐이야. 기린이라면 지금쯤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겠지? 어서 기린을 우리가 구해야 돼. 아무튼 빨리 기린한테나 가자. 가자, 태호야. 우리는 태호를 바라봤다. 태호는 눈부시도록 환한 로터리를 보고는 좀 당황하는 눈치였다. 우리는 태호가 우리 손을 뿌리치고 도로로 뛰어들까봐 걱정이었다.
단 하나의 희망은 돌멩이처럼 단단해진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참으로 오래된 만큼 아이들에게 던질 수 있는 가장 멍청한 질문이다. 누가 그렇게 물어본다면 우리는 좀 망설일 것 같다. 엄마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면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향해 걸어가는 고집불통이었고, 아빠는 세상에 대한 불평불만으로 가득 찬 비관주의자였다. 그런 엄마와 아빠 사이에서 태어난 우리는 두 개의 달처럼 어두운 가정의 한 귀퉁이를 맴돌고 있다. 그러니 우리는 기필코 밝고 화내야만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엄마도 좋고 아빠도 좋다고 대답하리라. 왜 좋은지 그 이유는 그 다음에 찾아도 된다. 아빠의 장점이라면 말하자면 현명하고 정의롭다고나 할까? 아빠는 손톱만큼도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보는 일이 없는 현명한 사람이자 대학생 때부터 사회의 불의를 보면 견디지 못하는 성격이었다. 이게 장점인지 단점인지는 우리도 잘 모르겠으나 여기 두 군데의 소아과에서 전반적 발달장애 의심이란 진단이 태호에게 떨어지고 난 뒤 아빠가 쓴 행동 지침이 있다. 우리는 이 지침을 우리 가족의 역사책에 보관했다. 완치 같은 말은 잊자. 그건 너무 아름다운 말이다. 너무 아름다운 건 진실하지 못하다. 구차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확하게 얘기하자. 지금 태호는 깊은 우물 속에 빠져 있다. 우리 목소리는 거기까지 가닿지 않는다. 이 이야기는 지루할 정도로 길어질 것이다. 아마 평생에 걸친 이야기가 될 것이다. 먼저 인내심을 기르자. 상상력을 발휘하자. 감각을 일깨우자. 매일매일 관찰하자. 우리의 말들을 전하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고 너를 도울 수 있다는 그 말들을. 우리 모두 태호가 되자. 하지만 그 지침과 달리 진단 초기 아빠는 전혀 인내심을 발휘하지 못했다. 아빠는 닥치는 대로 관련 서적을 사들이고 연결되는 대로 인터넷 사이트를 읽었다. 곧 아빠에게는 조금의 지식이 생겼다. 아빠는 한국의 의사들은 토끼보다도 못한 겁쟁이들이어서 손톱만한 책임이라도 피하는 데에만 급급하며 한국의 병원은 시장 장사치들보다 못한 사기꾼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음식만 가려 먹어도 고칠 수 있는 환자들을 외래로 돌려 평생 약장수질을 한다고 비판했다. 그때 아빠에게는 막연하나마 가장 많은 희망이 있었다. 그리고 병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갈수록 아빠의 희망은 점점 더 줄어들고 또 그만큼 단단해졌다. 여러 개의 희망이라면 실현될 가능성이 많겠지만 거기 단 하나의 희망만 남는다면 그건 돌멩이처럼 구체적인 것이 되리라. 그리하여 하얀 구름이 검은 하늘을 하염없이 떠다니던 10월의 어느 밤, 아빠는 식탁에 앉아서 엄마에게 그 단 하나의 희망에 대해 말했다. 이 책에 이렇게 써 있어. 이 시점에 이르러 부모는 대개 아이보다 하루라도 더 살 수 있기를 간절하게 소망한다. 아이가 자기보다 하루라도 먼저 죽기를 애타게 바라는 부모가 이 세상에 있으리라고는 한 번도 상상한 일이 없었어. 그런데 이제 내가 그런 아빠가 됐네. 우리에게 남은 희망이라고는 이게
전부네. 그리고 아빠는 비명을 지르듯 짧게 울었다. 나 보이니? 예뻐, 엄마? 예뻐? 내가 네 엄마야. 엄마는 혼자서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엄마는 다니던 출판사에 사직서를 제출한 뒤 태호를 뒷좌석에 태우고 대학병원을 뻔질나게 드나들었다. 집 밖으로 태호를 데려가려면 한바탕 전쟁이라도 치러야만 했다. 뒷좌석 카시트에 앉아서도 태호는 발버둥을 치고 소리를 질렀다. 벌린 입에서는 침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엄마는 일단 마음먹고 일을 시작하면 어떤 난관에도 굴하지 않기 때문에 그 침에 대해서 충격을 받거나 놀라지 않았다. 대신 엄마는 태호에게 또박또박 얘기했다. 태호야, 옷을 적시기 위해서 침을 계속 흘릴 필요는 없어. 태호야, 얼굴 전체로 말하지 않아도 돼. 태호야, 엄마는 웃는 얼굴만 알아봐. 태호야, 세게 말한다고 듣는 사람이 새겨 듣는 건 아니야. 하지만 태호는 엄마의 말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 말들은 참 외롭고 슬프다고 해야만 할 텐데, 그렇다면 그 말들을 하는 사람은 참 외롭고 슬플 텐데, 그 말들도 엄마도 외롭거나 슬프지 않았다. 엄마는 태호가 자기 말을 알아들을 때까지, 그리고 설사 태호가 자기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고 해도 계속 중얼거릴 생각이었다. 병원과 집을 오가는 자동차 안에는 엄마가 중얼거리는 단어와 문장이 가득했다. 한 번은 유리창에 머리를 계속 부딪히는 태호를 말리기 위해서 오른손을 뒤로 뻗은 적이 있었다고 엄마가 말했다. 엄마가 몸을 뒤로 돌리자 자동차는 중앙선을 넘어서 마주오는 차를 향해 달렸다. 앞쪽과 뒤쪽에서 거의 동시에 경적이 울렸다. 물을 끼얹듯 마주오던 차의 상향등 불빛이 번쩍였다. 정신을 차린 엄마는 가까스로 원래의 차선으로 자동차를 돌렸다. 그때 어떤 생각이 내 심장을 움켜잡는 것 같았어. 무슨 생각? 우리가 입을 모아 물었다. 좋은 생각. 그냥 그렇게. 태호와 둘이 죽어도 좋겠다는 생각. 태호가 없다면 내겐 1초도 영원이나 마찬가지야. 네 아빠는 태호보다 하루를 더 사는 게 소원이라던데 난 1초도 더 살고 싶지 않아. 얼굴빛 하나 바꾸지 않고 엄마가 말했다. 잠깐만. 나는 좀... 거북한 표정으로 진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돌아갔다. 잠시 후 내 코끝이 빨개졌다. 하지만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엄마는 그런 순간에도 계속 태호에게 말을 걸었다고 태연스레 얘기했다. 태호야, 방금 우리가 죽었으면 난 너의 엄마도 아니고 넌 나의 아들도 아니게 됐을 거야. 태호야, 몸이 찢어지는 고통은 오래가지 않을 거야. 태호야, 넌 당장 죽을 수도 있어. 태호야, 하지만 넌 원하는 만큼 살 수도 있어. 여전히 뒷좌석에 앉은 태호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런데도 외롭거나 슬프지 않은 말들. 그러다가 갑자기 엄마는 차 안이 조용해졌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뒤쪽을 보려고 룸미러를 들여다보다가 엄마는 소리를 지를 뻔했다. 너무나 멀쩡한 눈빛으로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다 듣고 있었다는 듯이 저도 죽는 줄 알고 깜짝 놀라서 저러는 걸까? 그렇게 생각하며 엄마는
그 착하고 예쁜 눈망울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러면서도 엄마는 중얼거렸다. 말들이 넘치면 그 말들은 언젠가 깊은 우물 속의 어둠에도 이를 테니까. 태호야, 나 보이니? 예뻐, 엄마? 예뻐? 내가 네 엄마야. 내가 태호 엄마야. 널 만나서 무척 반가워. 사랑해, 태호야. 내 이름은 정희영. 이번에는 태호의 작은 두 귀가 그 말을 듣는 것 같았다. 그러자 그 말들이 갑자기 외롭고 슬프게 들려 엄마는 말을 다 끝맺지 못했다. 엄마는 부끄러웠단다. 병원 대기석에서, 주차장 정산소에서, 마트에서 미친 여자처럼 중얼거렸던 게 그 다음에는 해일처럼 몰아친 슬픔에 잠긴 것 같았단다. 그렇게 1년 정도 태호는 엄마의 중얼거림을 들으며 병원을 찾아가 언어치료와 놀이치료를 받았다. 그 1년이 지나는 동안 엄마는 그때까지 자신이 뭔가를 진심으로 인내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인내심이란 뭘 참아내는 게 아니라 완전히 포기하는 일을 뜻했다. 견디는 게 아니라 패배하는 일. 엄마가 알아낸 인내심의 진정한 뜻이 그게 맞다면 그 1년이 지난 뒤부터 엄마는 진짜 인내하게 됐다. 진단 초기에만 해도 엄마, 맘마, 어부바 같은 간단한 말 정도는 할 수 있었던 태호는 이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혹은 하지 않는 아이가 됐으니까. 진이는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다. 우리는 한 번도 태호가 이상한 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처럼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상한 아이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 이상한 아이일 테니까. 진이와 나는 태어날 때부터 말하지 않고도 서로 마음을 알 수 있었다. 어떻게 아는 것인지 나도 모르겠다. 쌍둥이라서 그런 것 같다. 그냥 진이가 슬퍼하면 내 마음도 슬퍼졌다. 그래서 엄마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엄마가 우리보다 태호를 더 많이 그리고 더 깊이 사랑한다는 사실 때문에 진이가 슬퍼한다는 걸 나는 느낄 수 있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태호가 없는 세상에서는 1초도 더 살아가지 않겠다는 엄마에게 진이는 배신감이 들었던 것이다. 진이만큼 확실하진 않았지만 태호의 마음도 느껴질 때가 있었다. 어쨌든 우린 가족이고 태호는 우리 남동생이니까 태호는 평범한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마음을 전할 뿐이었다. 그게 어떤 방식이냐면 아마도 기린과 태호가 말하는 방식이 아닐까. 작년 여름 엄마는 무척 지쳐 있었다. 밤만 되면 잠자지 않으려는 태호 덕분에 엄마의 두 눈 주위에는 다크서클이 떠나지 않았다. 우리가 듣는 앞에서도 죽고 싶다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던 여름이었다. 진이도 이젠 아무렇지도 않은 듯 시샘 없이 그런 말을 흘려들었다. 그러던 어느 밤 엄마는 드라이브를 하고 오겠다며 자동차 열쇠를 들고 태호와 함께 나갔다. 드라이브, 그것도 이 밤에 태호와. 그건 우리의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드라이브였다. 우리는 아무래도 드라이브를 하러 간 게 아닌 것 같다고 서로 얘기했다. 마침내 우리가 아파트 주차장으로 달려갔을 때 엄마의 차는 붉은 불빛을 남기며 아파트를 빠져나가고 있었다. 가지 말라고 목이 빠져라 우리가 외치는데도 엄마는 듣지 못했다. 집으로 돌아온 진이는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다. 진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느껴졌다. 눈앞에 보이는 듯 생생했다. 망울진 불빛들이 너울거리며 엄마와 태호가 탄 승용차 뒤로 날아간다. 밤의 도로에는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는 승용차와 짐을 잔뜩 싣고 밤새 달릴 예정인 화물차와 피곤한 입석 손님들이 줄지어선 좌석 버스들로 가득하다. 엄마는 어떤 차를 고를까 생각하며 반대 차선으로 달려오는 자동차들을 하나하나 살핀다. 도로는 도심의 바깥으로 길게 휘어졌다. 길의 끝으로 구름들이 몰려온다. 그리고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진다. 엄마는 자신이 살아온 38년 인생을 회상한다. 화창한 나날도 있었고 비바람이 몰아치던 날도 있었다. 쌍둥이를 낳을 줄은 정말 몰랐고 태호처럼 눈이 예쁜 아들을 만난 것도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태호가 아니었다면 죽을 만큼 누군가를 사랑해 본 경험도 없이 엄마는 이제 세상을 하직하는 셈이 되니까. 아, 안 돼, 엄마. 두려움과 공포의 시간이 지난 뒤 마침내 엄마와 태호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우리는 죽었다가 되살아난 사람들을 보듯 반가워하며 엄마에게 가서 매달렸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저승의 문턱까지 다녀온 사람들 치고는 어딘가 맛있는 냄새가 났다는 점이었다. 어? 이게 무슨 냄새야? 냄새가 나니? 태호랑 둘이 프라이드 치킨 먹고 왔거든. 어째서 태호랑 둘이서만? 태호가 프라이드 치킨 좋아하잖아. 진이가 두 주먹을 쥐고 부들부들 떨면서 말했다. 엄마, 저도 프라이드 치킨 좋아하거든요. 진이는 방으로 뛰어갔다. 거기서 진이가 무엇을 했을지는 이제 쌍둥이가 아니어도 짐작할 것이다. 약간 미안한 얼굴로 엄마는 강변까지 자동차를 몰고 갔다고 했다. 거기 둔치 주차장에 주차한 뒤 차 안에 앉아 강 저편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중학교 시절에 품었던 다채로운 장래의 꿈들에 대해 생각했다. 제일 먼저 아나운서가 되고 싶었고 그 다음에는 만화가였다. 그중 성장 호르몬이 집중적으로 분비되면서 장래 희망이 들쑥날쑥했다. 하루는 꽃집 주인이 되는 게 꿈이라고 말했다가 그 다음 날에는 외교관이라고도 했다. 그러다가 중학교를 졸업할 무렵이 되어 비로소 시인이 되는 꿈을 꾸기 시작했다. 하지만 엄마는 시인이 되지 못하고 결국 내성적인 쌍둥이와 말 못하는 자폐아의 엄마가 됐다. 어떤 여중생이 나중에 어른이 되면 내성적인 쌍둥이와 말 못하는 자폐아의 엄마가 되려는 꿈을 꾸겠는가? 엄마는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실패했다 생각했다. 엄마는 다시 시동을 걸었다. 그렇게 해서 도착한 곳이 시내 로터리 부근의 치킨집이었다. 엄마는 프라이드 치킨을 한 마리 시켜서 태호와 나눠 먹었다. 프라이드 치킨은 밥을 무척이나 싫어하는 태호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었다. 그러니 엄마와 태호가 사이좋게 나눠 먹었다는 말은 절대로 못하겠다. 태호가 프라이드 치킨을 먹는 걸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다면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이다. 태호를 둘러싼 일상사가 대개 그렇듯 그것 역시 일종의 전쟁이다. 하지만 그날은 엄마 역시 지지 않겠다는 기세로
프라이드 치킨을 뜯어 먹었다고 한다. 한 마리의 치킨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뼈까지 다 씹어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았다고 엄마는 말했다. 닭고기를 뜯어 먹으며 두 사람은 서로를 끔찍하게 미워했다. 그렇게 프라이드 치킨 한 마리를 다 먹고 난 뒤 둘은 서로를 혹은 적어도 엄마는 태호를 받아들였다. 엄마는 차를 몰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우리 가족의 역사책에 우리는 엄마의 글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맹렬하게 프라이드 치킨을 먹고 돌아온 뒤부터 엄마는 밤이면 식탁에 앉아 뭔가를 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냥 글적이는 글 같은 것이었다. 부끄럽지도 않은지 글을 쓴 공책을 그냥 식탁에 펼쳐 놓았으므로 우리는 엄마가 쓴 글을 읽을 수 있었다. 거기에는 이런 글들이 적혀 있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겠지만 우리 머리 위에는 거대한 귀 같은 게 있을 거야. 그래서 아무리 하찮고 사소한 말이라도 우리가 하는 말들을 그 귀는 다 들어줄 거야. 그렇다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맺어주거나 내 안에 가득한 슬픔을 없애준다는 뜻은 아니니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그저 크고 크기만 한 귀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런 귀가 있어 깊은 밤 우리가 저마다 혼자서 중얼거리는 말들은 외롭지도 슬프지도 않은 거야. 엄마가 쓰는 글들은 점점 어려워졌는데 나중에야 우린 그게 시라는 걸 알게 됐다. 그제야 우리는 엄마가 중학교 시절의 꿈을 다시 찾았다는 걸 알아차렸다. 내성적인 쌍둥이와 말 못하는 자폐아의 엄마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말하느니 그래서 자기 인생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생각하느니 그냥 아무 공책이나 가져와서 거기다가 행을 바꿔가면서 뭔가를 쓰면 여중생 시절의 꿈을 이루는 것이라는 걸 엄마는 깨달았던 것이다. 그렇게 해서 쓴 최초의 시가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닐지니다. 우리는 역시 이 시도 우리 가족의 역사책에 옮겨 적었다. 단 하나의 여름은 가고 이제 세상에 나온 지 사흘째의 가을. 바람개비의 푸른 원 안에 든 하늘. 아이는 석류처럼 웃는다.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닐지니 보이는 것을 누가 더 바랄까? 시라는 건 정말 이해하기 어려웠다. 바람개비의 푸른 원 안에 든 하늘이라는 건 그날 밤 북상하던 제4호 태풍을 뜻하는 것일까? 아이가 석류처럼 웃는다는 건 또 무슨 소리일까? 그리고 왜 보이지 않는 소망만 진짜 소망이란 말일까? 우리는 마트에 가서 석류까지 사서 먹었지만 석류처럼 웃는다는 게 어떻게 웃는 것인지 여전히 잘 모르겠다. 대신에 우리는 그 석류가 이란에서 온 것이라는 걸 알게 됐다. 입에 넣고 석류알을 하나하나 터뜨리며 그 먼 나라를 상상했지만 이란에 대해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었다. 그 한편의 시로 엄마가 오랜 소원을 이뤘다면 태호의 삶은 강아지가 구했다. 그날 저녁 치킨집에서 계산하고 돌아섰는데 바로 옆에 서 있던 태호가 사라지고 없더란다. 워낙 가만히 놔두면 다른 곳으로 도망치는 아이라 잠시도 눈을 뗄 수가 없었는데 엄마가 그만 실수를 한 것이다. 엄마는 정신없이 밖으로 나가 길거리를 둘러봤다.
태우는 치킨집에서 10여 미터 정도 떨어진 애견센터 유리창에 코를 박고 있었다. 태우는 마치 강아지의 온기가 느껴진다는 듯이 오른손을 유리창에 대고 있었다. 유리창 안에는 몰티즈 새끼가 몸을 웅크리고 잠들어 있었다. 인간을 포함해서 살아있는 동물에 대해 태우가 관심을 보인 건 그게 처음이었다. 엄마가 가까이 다가갔더니 유리창 안에 있던 몰티즈가 눈을 뜨고 태우를 쳐다봤다. 태우가 좋아했다. 다음 날 담당 의사에게 문의한 엄마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큰 변화이니 태호에게 강아지를 사주는 게 좋겠다는 대답을 들었다. 강아지를 사러 다 같이 다시 갔을 때 놀랍게도 태호는 전날 본 강아지를 알아봤다. 태호는 그 강아지를 품에 안았다. 엄마가 눈물을 흘렸다. 그날 저녁 엄마는 부엌 식탁에서 이런 글을 썼다. 들리지 않는 목소리, 보이지 않는 길, 잡히지 않는 손. 우주는 한없이 넓다고 했으니 어딘가에는 그런 것들로만 이루어진 세계도 분명히 존재하리라. 그런 곳에서는 보이는 길은 우리를 어디로도 데려가지 못하리니 그런 곳에서는 모두들 세상 누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소망하는 곳에 이르리라. 심지어 우리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만약 우리가 들리지 않는 목소리를 듣고 보이지 않는 길을 걷고 잡히지 않는 손을 잡을 수만 있다면 그럼 이름은 기린으로 우리는 태호가 데려온 몰티즈의 이름을 짓기로 했다. 하얀색이니까 설탕으로 했으면 좋겠어. 지니가 말했다. 설탕아, 탕아, 이상해. 이건 총소리 같아. 탕탕탕. 난 평화주의자야. 아빠가 반대했다. 슈거라고 부르면 되잖아요. 내가 말했다. 수컷인데? 그럼 수컷이라고 부르든가. 지니가 짜증을 냈다. 넌 뭐라고 하면 좋겠니? 아빠가 내게 물었다. 스노위, SNOWY. 제법인데. 하지만 발음하기 힘들지 않을까? 역시 흠 잡는 데는 달인이신 트집 김민규 선생이었다. 그래서 눈이라고 부르자고 할 생각이었어요. 우리말 눈에다 Y를 붙여서. 눈이? 그거 괜찮은데. 지니는 어때? 난 그냥 수컷으로 부를래. 나쁜 년. 눈이야. 수컷아. 가만히 누워서 천장만 쳐다보는 태호이 옆에 강아지는 꼭 붙어 있었다. 그때 안방에서 엄마가 나왔다. 강아지 이름은 태호가 벌써 지었어. 응? 태호가 뭐라고? 기린이야. 기린? 우리가 한 목소리로 말했다. 태호가 기린이래? 물어봤어?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영문인지 우리는 알 수 없었다. 얘기인즉슨 강아지를 집에 데려온 뒤 엄마는 한때 매일 아침마다 태호에게 읽어주던 손바닥만한 크기의 낱말책을 펴놓고는 이름을 짓자며 한 장 한 장 거기 적힌 단어들을 큰 소리로 읽었다고 한다. 딸기, 사과, 수박 혹은 연필, 공책, 책상 같은 단어들을 그 어떤 단어에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는데 엄마가 사자, 호랑이, 기린이라고 말하자 태호가 좋아했다고 한다. 그래서 다시 사자, 호랑이라고 말했더니 무표정했다가
기린이라고 말했더니 태호가 또 좋아했다. 그래서 강아지 이름을 기린으로 정했다는 게 엄마의 말이었다. 우리는 믿기지 않아 누워있는 태호에게 소리쳤다. 사자! 반응이 없었다. 호랑이? 역시 반응이 없었다. 기린! 태호가 좋아했다. 정말 신기하네. 기린이라니까 좋아하네. 우리는 계속 기린, 기린, 기린이라고 소리쳤다. 그때마다 태호는 좋아했다. 우리가 자꾸 소리를 지르니까 눈을 감고 웅크리고 있던 기린이 엉금엉금 한쪽 구석으로 기어갔다. 그게 자기 이름인 줄도 모르고. 2009년 가을, 진정한 우정의 시작. 이름부터가 그랬지만 기린은 아주 특이한 강아지였다. 생김새는 다른 몰티즈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슈거라거나 눈이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하얀 털에 늘 꼬리를 흔들고 다녔다. 다른 점이 있다면 사람을, 그 중에서도 태호를 너무나 좋아한다는 사실이었다. 태호의 곁에서 조금만 떨어져도 기린은 낑낑거리며 울었다. 원래 태호는 옆에 누가 있어도 도통 알아차리지 못했다. 어릴 때는 우리가 번갈아 태호를 안기도 했는데 그건 꼭 손뭉치가 든 곰인형을 안는 느낌이었다. 사람 같지가 않았다. 그런데 태호는 기린만은 옆에 있는지 없는지 알아봤다. 둘은 영혼이 서로 연결된 것처럼 가까이 있지 않으면 둘 다 불안해했다. 아빠는 그게 분리불안이라며 원래는 좋은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습성이지만 우리 태호에겐 이건 암스트롱이 달에 첫걸음을 내디딘 것보다 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말했다. 아빠가 뭘 좋다고 얘기한 건 정말 오랜만이었다. 그러고 보면 기린과 태호는 서로 비슷한 점이 많았다. 예를 들면 특정한 소리에 민감하다는 점, 청소기 돌리는 소리가 나면 기린은 어쩔 줄을 모르고 덜덜 떨다가 구석으로 도망갔다. 때로는 청소기 소리를 피해 달아나다가 의자에 머리를 부딪히기도 했는데 그건 어린 시절의 태호 모습을 연상시켰다. 그럴 때면 태호가 기린을 불렀다. 우리처럼 기린아라거나 괜찮아라고 말할 순 없으니 태호가 내는 소리는 무슨 풍선에서 자전거 타이어에서 바람 빠지는 소리 같기도 했고 아기 오줌 누라고 엄마가 내는 소리 같기도 했다. 기린이 거실을 걸어갈 때도 태호가 그런 소리를 낼 때가 있었는데 그건 조심하라고 주의를 주는 소리 같았다. 태호와 기린은 나름대로 의사소통하고 있었다. 우리는 태호와 기린이 서로 몸을 붙이고 자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우리 가족의 역사책에 붙였다. 사진 밑에다 우리는 2009년 가을 진정한 우정의 시작이라고 적었다. 2009년의 가을 하늘은 너무나 푸르렀다. 매일 새하얀 구름이 하늘에 떠 있었다. 우리 가족에게는 태호가 태어난 이래 가장 아름다운 가을이었다. 엄마와 아빠는 매일 아침 기린의 발에 입을 맞출 수도 있었으리라. 그 작은 강아지가 깊은 우물 속에 갇혀 있던 태호를 잡아 끌어 조금씩 바깥 세상으로 나오게 했으니까. 그 가을에 엄마는 한 시 잡지의 신인상 공모에 당선돼 정식으로 시인이 됐다. 시상식에 참석하느라 우리 가족은 5년 만에 옷을 차려입고 다 같이 외출했다. 기린까지 포함해서. 시끄럽고 낯선 공간에 있으니까 기린은 어쩔 줄을 몰라 정신없이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녔다. 당연히 태호도 기린을 따라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다녔다. 우리는 각자 기린과 태호를 잡으러 다녔다. 덕분에 시상식이 좀 어수선해졌지만 엄마는 아랑곳하지 않고 좋아했다. 그날 엄마의 수상을 축하하러 온 사람 중에는 전에 엄마가 다니던 출판사의 동료도 있었다. 화장실에 갔더니 그 아줌마가 나를 알아봤다. 아줌마는 왼손으로는 가느다란 담배를 피우며 오른손으로는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니네 쌍둥이들 돌잔치가 엊그제 같은데 콩나물처럼 쑥쑥 잘도 자라는구나. 동생 때문에 니네가 고생이 많겠다. 너 언니니 동생이니? 동생이에요. 알게 뭐람? 난 언니지만 그날로 우리를 두 번째 본 것이라면 사실대로 말한들 방금 자기하고 얘기한 사람이 나인지 진이인지도 모를 게 뻔한데 그 아줌마는 화장실에서 담배를 2대나 피운 뒤에야 시상식장 안으로 들어왔다. 나중에 듣기로 그 아줌마는 아줌마가 아니라 40대 중반이 되도록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아가씨로 개를 4마리나 키운다고 했다. 그 아줌마는 시상식장에서 정신없이 달려가다가 의자나 사람들 발에 가서 부딪히고 귀엽다고 쓰다듬을라 치면 깜짝 놀라며 사람들의 손을 깨물려고 하는 기린을 보고는 엄마에게 자기네 강아지에게는 병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엄마는 그런 자리에서 병 얘기 같은 건 하고 싶지 않아 그 아줌마의 말을 못 들은 척 했다. 병 이야기는 엄마가 수상소감해서 직접 말했다. 이 자리에서 고백하는 말이지만 우리 아들은 마음이 다친 아이입니다. 아무리 큰 목소리로 사랑한다고 말해도 그 말들은 우리 아들에게 가닿지 않습니다. 제게 말들이란 얼마나 무기력한 것인지 모릅니다.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말들은 외롭고 슬픕니다. 한때는 너무 힘들어 같이 죽겠다고 자동차를 몰고 어두운 밤거리로 달려나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우리 아들에게 엄마의 꿈들에 대해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나는 아들이 좋아하는 치킨집에서 중학교 시절의 제 꿈에 대해 들려줬습니다. 그때 프라이드 치킨을 한 마리 다 먹는 동안 저는 시인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프라이드 치킨이 없었다면 지금 저는 이 자리에 서지도 못했을 겁니다. 제 시가 누군가에도 그런 따뜻한 프라이드 치킨 같은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도 프라이드 치킨을 좋아한다며 곡을 하는 우리 등살에 못 이겨 시상식 뒤풀이로 열린 간단한 다가회가 끝난 뒤 엄마는 그 치킨집으로 직행했다. 차를 타고 가는 동안 나는 옆에 앉은 지니의 손을 잡았다. 지니도 내 손을 잡았다. 그리고 지니는 옆에 앉은 태호의 손을 잡았다. 태호의 무릎에는 기린이 있었다. 손을 잡은 채 우리는 중앙선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자동차가 달려올 때마다 핸들을 꺾을까 말까 갈등하는 엄마의 모습을 상상했다. 엄마의 말이 옳았다. 그날의 프라이드 치킨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도 없었을 것이다. 한창 프라이드 치킨을 먹는데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던 그 아줌마에게서 엄마의 핸드폰으로 전화가 걸려왔다. 엄마는 전화를 받았다. 기린에 대한 이야기였다. 정말 지칠 줄 모르는 성가신 아줌마였다. 동물병원에는 왜? 강아지를 의인화해서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한 사람은 자기잖아. 라고 엄마가 말했다. 얘기하는데 엄마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다. 정말? 그게 그런 거야?
엄마가 말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무슨 통화였느냐고 아빠가 물었다. 엄마는 그 말에는 대꾸도 하지 않은 채 입맛이 없다며 들고 있던 포크를 내려놓았다. 엄마는 자리에서 일어나 태호의 발에 몸을 붙이고 앉은 기린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쪼그려 앉았다. 기린을 한참 바라보던 엄마는 벼랑간 검지와 중지를 세우고 기린의 눈 쪽으로 푹 찔렀다. 엄마, 왜 그래? 미쳤어? 닭고기를 입에 문 채로 지니가 소리쳤다. 하지만 정작 기린은 가만히 있었다. 그저 코를 킁킁대며 엄마가 가까이 온 것을 알고는 꼬리를 흔들 뿐이었다. 태호가 또 좋아했다. 태호는 계속 좋아했다. 12시가 넘은 거리는 암흑 세상일 줄 알았는데 웬걸 휘황찬란한 빛의 세계였다. 형형색색의 네온사인이 번쩍이고 술집마다 실내등이 환하게 켜졌다. 우리와는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는 듯한 얼굴이 밝고 몸이 날씬한 언니 오빠들이 깔깔거리며 거리를 걸어갔다. 음악 소리, 자동차 소리, 사람들 떠드는 소리에다가 불빛들로 거리는 시끄러웠다. 태호는 나와 지니의 손을 꽉 잡았다. 우리는 로터리에서 신호등이 바뀌기만을 기다렸다. 어느 쪽이지? 내가 지니에게 물었다. 밤에 나오니까 어디가 어딘지 나도 모르겠어. 저쪽인가? 아니면 이쪽인가? 그런 말은 나도 하겠다. 저쪽이 아니면 이쪽이겠지. 엄마한테 물어볼까? 전화 가져왔어? 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얼른 꺼. 엄마가 전화하면 어떡할 거야? 지니가 하도 다그쳐서 나는 전화를 꺼버렸다. 그때까지도 엄마는 우리가 몰래 밖으로 나왔다는 걸 모르고 계속 자는 모양이었다. 신호가 바뀌었다. 일단 길을 건너서 걸어가 보자. 우리는 계속 걸었다. 로터리 쪽이 가장 화려하고 밝았다. 조금 더 걸어가자 불빛은 물론 사람들도 많지 않은 어두운 거리가 시작됐다. 아, 이제 알 것 같아. 저기 모퉁이 빵집을 돌아서 조금 더 올라가면 나올 거야. 치킨은 네가 제일 많이 먹어놓고 어딘지를 모르니. 아,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 무서워. 그리고 얘도 이젠 지쳤나 봐. 잘 걷지를 못하네. 이 정도면 화난 거야. 12시도 넘었는데. 아무튼 이게 다 아빠 성질 때문이야. 아무리 앞을 못 본다지만 어떻게 기린을 다시 가게에 갖다 놓고 올 수가 있어? 그 강아지 가게에서 앞 못 보는 개인데도 모른 척 팔았다는 거잖아. 다 부셔버린다고 간 거였는데 설마 그래서 그 가게가 안 보이는 건 아니겠지? 만날 말만 그렇지 뭐 우리 아빠가. 태호도 아픈데 강아지도 앞을 못 본다고 생각하면 내가 아빠여도 그랬을 거야.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처음에는 태호도 버릴 생각을 했던 거지. 아, 아니야. 그렇지 않아. 맞아. 우리 버리려고 동물원에 간 거야, 그때. 우린 좀 옥신각신했다. 나쁜 년. 슬슬 다리도 아프고 겁도 나는데 빵가게 모퉁이를 돌아서 10분이나 걸어갔지만 아빠가 기린을 떠맡기고 왔다던 애견센터는 보이지 않았다. 거기에 애견센터가 있다고 치더라도 거리가 어두컴컴해서 한 발자국도 더 가고 싶지 않았다. 아무래도 화날 때 와야겠어. 어디가 어딘지 하나도 모르겠네. 내가 말했다. 무슨 소리야. 이 깜깜한데 기린이 혼자 울고 있을 걸 생각해 보라고. 그리고 얘도, 태호도. 내가 지금 울고 싶거든. 너 집에 돌아가는 길은 아니? 응?
당연하지. 온대로 돌아가면 되는 거잖아. 물론 이치는 그랬지만 다시 뒤돌아 걸어가면 되는 일이었지만 어쩐지 돌아서 계속 가는데도 그 환한 로터리는 나오지 않고 어둡고 작은 네거리 뿐이었다. 방향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우리는 거기서 다시 왼쪽 길로 들어갔다. 그 왼쪽 길은 완전히 모든 불이 꺼진 길이었고 자동차 소리도 잘 들리지 않는 길이었다. 아예 그쪽으로 가지 않는 게 제일 좋았는데 진이가 그 끝에서 오른쪽으로 돌면 그 빵가게가 나온다고 하도 우겨 셋이서 손을 꼭 잡고 어둠 속을 걸었다. 태호는 자꾸 손을 흔들었다. 손을 잡고 있으려니 내 손도 덩달아 흔들렸다. 손이 흔들리니 몸도 떨리고 점점 겁이 났다. 그때 오른쪽 골목에서 뭔가가 빠른 속도로 뛰어나왔다. 우리는 정신없이 달렸다. 그렇게 달리는 와중에도 우리는 손을 놓지 않았다. 손을 놓으면 영영 헤어지기라도 하는 것처럼 무서워서 소리도 못 지르고 우리는 어둠 속을 달렸다. 오른쪽으로 돌면 나온다던 빵가게는 나오지 않았다. 거기는 아예 가게도 없는 좁은 골목길이었지만 금방이라도 뒤에서 목덜미를 낚아챌 것 같아 뒤돌아보지도 못하고 우리는 달리기만 했다. 그 골목을 빠져나가니 오른쪽으로 환한 로터리가 보이는 큰 길이 나왔다. 나는 토할 것 같아서 두 손으로 무릎을 짚고 기침을 했다. 근데 도대체 아까 뭐가 쫓아온 거니? 진이도 헉헉대고 있었다. 몰라. 아, 무슨 갠가? 개? 개보다는 훨씬 컸던 것 같은데. 에휴, 그럼 표범? 사자? 호랑이? 기린? 코뿔소? 진이가 동물을 말하는데 태호가 소리를 질렀다. 얜 그러니까 기린이라는 말만 나오면 이렇게 좋아하는 거네. 태호가 또 좋아했다. 우린 좀 허탈했다. 근데 기린은 어디 있는 거지? 태호가 또 좋아했다. 엄마에게 전화해서 물어볼까? 우리는 다시 로터리 쪽으로 걸었다. 박살 낼 거야. 아빠가 우릴 박살 낼 거야. 진이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하긴 아빠는 참을성이 좀 없었다. 태호가 또 좋아했다. 얼씨구, 이젠 아무 때나 막 좋아하네. 진이가 말했다. 태호가 또 좋아했다. 이젠 기린이라는 말 안 해도 좋아하네. 내가 말했다. 이번에는 당연히 태호가 좋아했다. 태호가 또 좋아했다. 태호는 계속 좋아했다. 거기 우리 바로 옆에 불이 꺼진 애견센터가 있었다. 애견센터의 쇼윈도에는 기린이 앉아서 애처로운 표정으로 보이지 않는 거리와 그 거리를 걸어가는 우리 쌍둥이와 그 사이에서 마냥 좋아하는 태호를 바라보고 있었다. 우리가 가까이 다가가자 기린이 입을 움직였다. 낑낑거리는 그 소리가 우리 귀에 들렸다. 유리창이 두꺼워 그럴 리가 없었지만 우리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